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꼭 피해야 하고 관계가 있다면 깨끗이 끊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 거울만 보면 황홀해하는 사람? 나쁘진 않잖아. 심지어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3가지 어두운 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검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런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2가지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게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 서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간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인 나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왜? 그걸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는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가 당황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유난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들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잘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B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강탈해 간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래요.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 친구가 잠을 자고 있고 자기의 컴퓨터를 그 친구가 주로 더 쓰고 있고요.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친구가 더 많이 쓰고 있더래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적인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선배 혹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표정이죠.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다만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A라는 친구도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B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으려 한다.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위치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기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걸 결코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Fixed Mindset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너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일을 봐. 넌 이거 해도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은 아니야.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성취해서 벗어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불행해질까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둘 때 불행해집니다. 소시오패스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꿀 수 있는데도 그건 못 바꾼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무너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우정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천만 명이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선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딱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레저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못 쳤던 아리랑을 올해 좀 연습을 해서 이젠 내가 아리랑을 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 비해서 나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손끝으로 연주해 보면서 나 스스로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감탄이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은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은 소시오패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행복하고요. 행복을 에너지 삼아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을 보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나면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 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에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멀쩡한 자신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내용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죠. 오히려 비슷한 느낌의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이든 그루밍이든 그 기본은 자꾸 암시를 준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암시가 긍정적이라면 용기나 도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부정적이면 자기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주저앉히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그 무기력을 목적으로 암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녀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데이트 폭력 같은 범죄의 영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기사가 많이 나니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처럼 깊은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뭘까요?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니까 주저앉히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도 만연하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상당히 서열화된 사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좀 더 나보다 힘이 든 권위든 있어야 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바로 이렇게 여전히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가스라이팅도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범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열에 의해서 혹은 권위에 의해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암시에 의한 범죄 분류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가스라이팅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조직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직 내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싫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본질적 불안과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이 만나 강하게 점화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무기력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자기의 하락세를 세상이나 조직의 하락세로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커리어의 마무리 혹은 하락 단계로 들어선 경우 경험이 많은 노장 혹은 사람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한 채 앞날이 많이 남아있는 후배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우리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해. 이런 말들을 친절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전해주는 유형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하락세가 온 사람들, 더 이상은 무언가 나아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이런 친절로 포장한 말들 속에서 가스라이팅은 의외로 부드럽게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으면서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깨닫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권위자, 보호자 혹은 협력자, 셋 중에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 중에 가스라이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바로 보호자의 얼굴이자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권위자나 나와 협동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보호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호를 하는 느낌과 나를 나쁘게 대한다는 느낌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한쪽이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좋은 기억과 추억들도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 좋았던 기억을 이용해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자 무기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억을 잘하지만요. 시간 순서는 굉장히 쉽게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언제 일어났느냐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아이를 출산한 날, 군입대하는 첫날, 이렇게 다른 것과 비슷한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만 우리는 그 기억의 느낌과 그 기억을 언제 처음에 머리에 담았는지 양쪽 모두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지식이나 경험을 언제 했는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소스 메모리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건 바로 소스 메모리, 즉 소스에 대한 기억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에 그게 언제였어 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얘기한 뒤 그때 되게 좋았지? 네가 내 말 잘 들었을 때,
라고 덧붙이는 건 완전히 편집되고 왜곡된 기억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억의 편집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터들의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거고.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너 말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당연히 이러겠죠. 이런 식의 반복적인 기억의 소스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어붙이는 편집을 통해서 점점 더 쉽게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터는 아니겠죠. 실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이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도요, 단기적인 환각을 일으키는 강한 마약보다 조금씩 즐거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마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작은 효과지만 누적되는 것들은요, 세포를, 즉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천재 과학자가 나와서 우리 뇌의 구조를 봤을 때 빨간색일 때 오히려 걷고 초록색일 때 멈추는 게 낫다고 발표했다고 치자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훨씬 더 본질적으로 맞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초록 신호등에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겠죠. 무엇이 맞고 틀리다 하는 것도 습관 앞에서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생각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드는 아주 고약한 말이라는 겁니다. 충격이라는 그 자체가 상황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는 크기보다 빈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기력 한 번 경험하는 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은 무기력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죠. 이제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언가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면 그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가스라이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 사실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나랑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 텍사스 대학의 데이빗 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외모를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덧붙이죠. 당신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어디 가면 당신 거들떠도 안 봐.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데이빗 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빗 버스 교수는 아주 중요한 해결 방안도 같이 알려줍니다. 이런 경우에 유일한 해결 방법은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람을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주는 주위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면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장점을 본다는 건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야, 너 정말 다정다감하게 말한다. 너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사실을 알아야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섣불리 알려주는 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잃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오히려 섣불리 진실을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하기 전에
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진실로 먼저 가서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릴 판단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 하는, 즉 가스라이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일관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선배 입장이 된 분들께 후배와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배의 언어는 두 가지씩이어야 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제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도나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난 뒤 충고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보통은 순서가 다르죠. 화를 내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 넌 해도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무언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아주 비겁한 미괄식입니다. 내 의도를 먼저 전달하고 난 다음에 쓴소리를 하면 충고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을 먼저 던지고 난 뒤에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것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적인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 스스로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으세요? 새로운 식당이 괜찮네? 같이 가자. 그 영화 재밌다던데 같이 보러 가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너 그 영화 나랑 보기로 했잖아. 누구랑 본 거야? 너 다른 사람이랑 주말에 어디 갔다더라? 좋았어? 왜 나랑은 안 가? 100번 양보해서 사귀는 사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저 친구일 뿐인데 이렇게 나온다면요. 나에게 집착하고 나의 시간을 모두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 알 수 없는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번 나랑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어하고 내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뭐든 같은 경험 혹은 같은 심정을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출하는 방법 혹은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것과 집착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걸 받는 상대방, 즉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요? 내가 심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럼 그건 집착인 거죠. 나에 대한 관심의 시그널은 상대방이 보내지만 결론은 그걸 받는 내 입장에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주 위험한 건 좋아한다는 말을 방패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 친구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고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꽤 있죠. 그때는 서로의 시간을 같이 공유할 요소들이나 상황이 정말 많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지역, 다른 동네, 다른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라면서 해야 할 사회화가 조금 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나는 친해지기 힘든 사람인데 나랑 마음이 맞고 친해질 존재를 찾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의 친구가 다른 애랑 친해진다는 거는 나에게 주는 관심과 애정이 줄어드는 건데 우리의 관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세상은 굉장히 작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없이 큰 세상으로 간다면 회방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합리화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런 친구가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서 나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정말 큰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내가 like가 아니라 want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순간을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없을 때 많이 불편한 거와 나와 있으면 좋은 거랑은 상당히 서로 구분이 되는 감정입니다. 남녀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녀 사이에서 정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시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재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그런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저 want했지 like한 것은 아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집착하는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까 싶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1차적인 피해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시적인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친구 만나지 마 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하지만 교묘하게 진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간의 용기를 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할 때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하지 않아야 되는 수십 가지의 이유를 나에게 심지어 친절하고도 자세히 얘기해 준다는 말이죠.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수록 그 친구가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낼 확률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착하는 그 사람,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집착하는 사람이 나와 친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러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는 단기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위한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시간, 돈, 사람, 이 셋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 친구가 돈이 나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집착을 해요. 그럴 때 내가 그 친구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돈, 사람 전혀 공유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참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혀 모르고 아예 상관없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매번 모든 걸 알고 싶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친구는 너와 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없는 차별적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